자, 이제 418페이지죠. 양가로 3번을 하겠습니다. 자, 청약의 실질적 효력에서 반가로 1번이 승낙기간을 정한 청약이죠. 그리고 오른쪽 페이지 하단에 반가로 2번은 승낙기간을 정하지 않은 청약입니다. 그러니까 청약할 때 언제까지 승낙해달라고 승낙기간 반드시 정해야 됩니까? 청약할 때 승낙기간 정해야 돼요? 그럼 자판기 생각하세요. 자판기에 언제까지 뽑아달라고 써 있습니까? 안 써 있죠? 그냥 판매 중 써 있으면 아무 때나 동전 넣으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간 정할 필요 없어요. 그게 반가로 2번이죠. 그리고 우리가 옛날에 하나 외웠잖아요. 뭘 외웠죠? 기간 정해야 한다 그러면 무조건 틀렸다 그랬어요. 우리 시험에서. 이런 지문 나오면 무조건 틀린 겁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청약할 때 승낙기간 정해야 한다 무조건 틀렸어요. 뭔지 몰라도 이런 말 나오면 무조건 틀립니다. 그럼 전세권 설정 계약할 때 전세권 기간 정해야 한다 맞았어요? 그냥 뭔지 몰라도 무조건 틀렸어요. 그냥. 모든 용의권은 기간 안 정하면 어떻게 할까 법에다 써놨어요. 전세권 기간 안 정하면 언제든지 소멸 통과할 수 있고 6개월 지나면 소멸한다라고 법에다 써 있습니다. 그래서 기간 정해야 한다 무조건 틀린 거예요.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예 딱 한 줄 외우세요. 기간 정해야 한다 그러면 무조건 틀렸다라고. 이런 게 시험 공부입니다. 하나씩 외우는 게. 안 그러면 군데군데마다 이걸 다 외울 수 없잖아요. 그러죠? 그럼 다시 418페이지. 이제 왼쪽에 반가로 1번 승낙기간을 정한 청약의 경우인데 이거 보기 전에 먼저 421페이지 보세요. 거기 5번 승낙의 효력 발생 시기에서 양괄호 2번 그 531조가 있습니까? 그 격지자 간 계약 성립 시기가 있죠? 그럼 거기다가 이제 이렇게 동그라미 쳐보세요. 격승발이라고. 자, 격지자 간의 계약은 승이죠? 승낙 통지를 발송한 때 성립한다 이렇게. 격승발. 그러니까 의사표시는 다 도달주의. 다 도달주의인데 우리 시험 범위에 발신주의가 딱 두 개 있다 그랬어요. 발신주의가. 그걸 우리가 무채발 격승발이라고 외웠죠. 대강 들어보면 기억나죠? 무채발 격승발. 어디서 봤냐면 57페이지 가보시면 57페이지 가시면 의사표시는 다 도달주의인데 하단에 발신주의 있었죠? 그 C가 밑줄 그어 있죠? 그게 무채발. 다음 페이지. F가 격승발 그렇게 했었어요. 그래서 나중에 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무채발, 격승발 두 가지가 우리 시험 범위 발신주의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의사표시는 대화자와 격지자가 있는데 이건 거리가 아니라 시간적 개념이었죠? 서울에서 미국으로 전화통화하면 대화자예요. 근데 서울에서 서울로 편지 보내면 하루 이틀 걸리겠죠? 격제갑니다. 그래서 의사표시가 얼마나 빨리 도달하는가 시간적 문제지 거리가 뭐는가 그런 거 아니에요. 그리고 시험은 대화자를 낼 수가 없어요. 시험이니까. 시험은 격지자를 낼 수밖에 없습니다. 대화자는 의사표시 하자마자 도달하죠. 이게 시험에 물어볼 게 없어요. 의사표시 보냈는데 중간에 어떻게 될 수 있잖아요. 그러죠? 그래서 시험은 이것을 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편지 보낸 거. 실생활에 요즘 누가 뭐 편지 보냅니까? 그냥 뭐 카톡 해버리잖아요. 근데 시험은 이걸 낼 수밖에 없어요. 시험이다 보니까. 아시겠죠? 그래서 의사표시는 다 도달주의. 근데 격지자 간의 승낙만 발신주의. 그래서 이제 격승발을 하는 겁니다. 지금부터. 격지자 간의 승낙만 발신주의. 그럼 격지자 간의 청약은 다 도달주의예요. 다 도달주의. 승낙만 발신주의. 그러니까 원칙이 다 도달이잖아요. 도달. 2위 두 개만 딱 외우고 격지자 간의 청약 도달주의. 승낙만 발신주의. 격승발 무채발 하시면 돼요. 그럼 이제 418페이지 하단에 반가로 1번 승낙기간을 정한 청약의 경우 써 있죠? 그럼 법조문이 있고 오른쪽 페이지에 오른쪽 예컨대 그리고 동그라미 1번과 2번 있죠? 이제 그 내용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예를 들어드릴 테니까 이게 이해되면 예컨대 거기 볼 필요 없어요. 이런 말이 써 있으니까. 자, 이제 우리 있는데
갑이 X부동산 소유자예요. 갑이 을한테 이제 편지를 보냈어요. 내 부동산 3억에 살래라고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승낙기간을 정해줬어요. 내가 이틀만 기다릴 테니까 사고 싶으면 뭐 3월 15일까지 승낙해줘라고 승낙기간을 정해줬어요. 이틀간 고매물라고. 그래서 3월 13일에 보낸 겁니다. 우리 고민하다가 3억에 사야겠어요. 그래서 우리 갑에게 이제 승낙의 의사표시를 보내요. 승낙의 의사표시를 보냅니다. 편지로. 그래서 이제 우리 3월 10일 날 승낙 통지를 보내서 갑한테 3월 13일 날 도달했어요. 그러면 승낙을 보냈죠? 그럼 발신주의. 그래서 3월 13일 날 도달했죠? 그러니까 승낙 기간 안에 도달한 걸 전제로 보낸 날 매매 계약이 성립합니다. 그래서 3월 10일 날 계약이 성립해요. 이날이 아니라 언제? 3월 10일 날 갑과 을 간에 3억으로 매매 계약이 성립합니다. 3월 10일 날. 그 다음 이번에는 우리 승낙서를 보내는데 3월 14일 날 승낙서를 보내서 갑한테 3월 17일 날 도달했네요. 그럼 14일이 중요해요? 17일이 중요해요? 우선 이게 중요해요. 승낙기간 지나서 도달했죠? 그럼 계약 성립하지 않습니다. 계약 성립 안 해요. 다시 승낙기간 정했잖아요. 그 이후에 도달하면 계약 성립 안 해요. 이 날짜가 중요한 거 아닙니다. 여기처럼 격승발이란 승낙기간 안에 도달한 걸 전제로 보낸 날 성립해요. 승낙기간 지나서 도달하면 성립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격승발 의미를 잘 하셔야 돼요. 승낙기간 안에 도달한 걸 전제로 보낸 날 성립하고 승낙기간 지나서 도달했잖아요. 그럼 갑은 이미 16일 날 다른 사람한테 팔았을지 모릅니다. 그래서 성립 안 해요. 이것을 연착된 승낙 그럽니다. 그럼 연착된 승낙은 성립하지 않는다. 분명히 성립 안 했어요. 근데 이제 갑 입장에서 을의 승낙의 의사표시를 갑 입장에서 새로운 청약으로 봐서 갑이 다시 3억에 판다라고 승낙하면 그때는 성립해요. 다시 이걸 성립 안 했죠? 근데 우리의 이 의사표시 성립 안 했는데 갑 입장에서 이걸 새로운 청약으로 봐서 갑이 다시 그래 3억에 팔게라고 승낙하면 그때는 계약 성립해요. 근데 이것만으로는 승낙기간 지났으니까 계약 성립하지 않습니다. 다음 이번에는 자 우리 3월 9일 날 승낙서를 보냈는데 갑한테 3월 17일 날 도달했네요. 계약 성립해야 안 해요? 성립 안 했어요. 계약 성립 안 했습니다. 근데 이건 약간 특이해요. 여기는 늦게 보냈으니까 늦게 도달했는데 갑이 편지를 보니까 우피 붙인 날짜가 3월 9일이거든요. 그럼 충분히 이날 안에 도달할 수 있었는데 분명히 중간에 무슨 사고가 생긴 겁니다. 우체부가 실수했거나 뭐 그런 거나. 그래서 갑은 계약 성립 안 했는데 갑이 이날 편지를 받아보고 우표 보낸 날짜가 3월 9일이면 갑은 예상할 수 있어요. 아, 우리 상당히 빨리 보냈는데 중간에 무슨 일이 있어서 늦게 도달했구나라고. 그럼 물론 빨리 보냈으니까 이 날짜 안에 도달한 걸로 알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계약 이행할 준비를 하고 있을지 모르니까 갑은 을한테 너가 빨리 보냈다마는 기간 지나서 도달했으니까 계약 성립 안 했다라고 연착됐다는 통지를 해줘야 돼요. 그래야 성립하지 않습니다. 다시 갑이 통지하는 거예요. 너가 상당히 빨리 보냈다마는 중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승낙기간 지나서 도달했으니까 계약 성립 안 했다라고 갑이 을에게 연착했다라고 통지를 해줘야 돼요. 그래야 을도 아 성립 안 했구나라고 알겠죠. 근데 만약에 갑이 통지 안 하면 그때는 연착되지 않은 것으로 봐요. 그러면 이날 성립해버립니다. 다시 원래는 성립 안 해요. 원래는 단 갑은 을한테 뭘 해줘야 돼요? 연착 통지. 근데 갑이 을한테 연착 통지하지 않으면 연착하지 아니한 것으로 봅니다. 그럼 언제 성립해버려요? 보낸 날, 이날 성립합니다. 그래서 이제 법조문을 보시면 왼쪽에 418페이지. 자, 528조 1항.
승낙기간을 정한 계약의 청약은 청약자가 그 기간, 즉 승낙기간 안에 승낙통지를 받지 못한 때 그 효력을 잃는다. 그래서 계약 성립 안 해요. 근데 이항 전항통지가 전항의 기간, 즉 승낙기간 후에 도달한 경우에 보통 그 기간, 즉 승낙기간 내에 도달할 수 있는 발송인 때 청약자가 갑이죠. 갑은 지체 없이 상대방 우리에게 그 연착 통지를 해야 된다. 그럼 상립 안 했죠? 그러나 그 도달 전에 지연 통지를 발송할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가 연착 통지할 필요 없다죠? 그러나가 이 말입니다. 보세요. 그러나가 그 도달 전에 이미 지연 통지를 했대요. 즉 3월 10일까지 을 승낙서 안 왔죠? 갑이 바로 전화해서 너 승낙서 안 왔으니까 계약 성립 안 했다라고 지연 통지를 해주면, 그런데 이틀 후에 편지가 오네요. 그럼 또다시 연착 통지할 필요 없겠죠? 이미 이날 밤 12시에 전화해서 너 거 도착 안 했다라고 지연 통지했으니까 이틀 후에 편지 받더라도 다시 연착 통지할 필요 없습니다. 때는 이미 지연 통지해 줬으니까. 그 다음에 3항 청약자가 전항 통지를 하지 아니한 때 승낙 통지는 연착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그럼 계약 성립합니다. 언제 성립해요? 보낸 날 3월 9일 날. 그런 식으로 오른쪽 예컨대부터 동그라미 1번, 2번까지 써있어요. 2번까지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밑에 동그라미 3번은 볼 필요 없고 밑에 판례가 있죠? 그 3번이 판례하고 똑같아요. 자, 시험은 판례가 나옵니다. 판례 보시면 청약 상대방에게 청약을 받아들일 것인 여부에 관하여 자 가로칩니다. 회답할 의무 있다 없다? 회답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므로 청약자가 미리 정한 기간 내에 이의를 하지 아니하면 승낙한 것으로 간주한다 그래서요. 간주하는 뜻을 청약 시 표시하였더라도 이는 상대방을 구속하지 아니하고까지 아니한다. 즉 청약하면 상대방이 회답할 의무가 없어요. 청약자가 뭐라 그랬냐면 일정한 기간 내에 이의를 하지 않으면 계약이 당신이 승낙한 것으로 본다 그랬어요. 그럼 그 말은 상대방을 구속하지 않습니다. 그냥 무시하면 돼요. 회답할 의무가 없기 때문에. 이게 어려우면 안 된대요. 다시 청약자가 일정한 기간 안에 이의하지 않으면 승낙한 것으로 볼게요. 그랬습니다. 그러면 그냥 무시하면 돼요. 상대방을 구속하지 않습니다. 쉽게 말하면 갑남이 을려를 끔찍이 사랑해요. 끔찍이 사랑하고 끔찍이 싫어해요. 갑이 을한테 그래서요. 내가 너희 집 오늘 오후 3시에 너희 집 커피숍 앞에서 3시에 기다릴 테니까 이때 안 나오면 너가 나를 너무 좋아해서 쑥스러워서 못 나온 것으로 알겠다 그랬어요. 그럼 우리 꼭 가서 미쳤냐고 뺨 때리고 가야 돼요? 그냥 무시하면 되죠? 구속하지 않습니다. 상대방을. 이 말이 더 어렵네. 그런 말이에요.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반가로 2번 승낙기간을 정하지 않은 경우죠. 자 529조 보세요. 그 제목 뒤에 승낙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계약의 청약은 청약자가 자 상당한 기간 동원을 칩니다. 상당한 기간 내에 승낙통지를 받지 못한 때 그 효력을 잃는다. 그러니까 기간 안 정해도 되죠. 그럼 상당한 기간 내에 승낙해 주면 돼요. 그 상당한 기간이 얼마인가는 모른다. 개별 사안마다 다르겠죠. 개별 사안마다. 다음 페이지. 이제 4번 승낙의 성질과 요건. 양괄호 1번에 530조 연착된 승낙 있습니까? 그럼 연착된 승낙은 청약자가 이를 새 청약으로 볼 수 있다. 그래서 방금 했죠? 이렇게 연착되면 계약 성립 안 했죠? 근데 청약자가 이 연착된 승낙을 새로운 청약으로 봐서 다시 승낙이요. 그래 3억에 팔게 그러면 계약 성립한다 그랬죠? 그게 그 530조입니다. 그 다음 양가로 2번 변경이 나왔습니다. 534조 승낙자가 청약에 대하여 조건을 붙이거나 변경을 가하여 승낙한 때 그 청약 거절과 동시에 새로 청약한 것으로 본다. 그래서 밑에 반가로 1번 예컨대 있습니까? 그 5줄 읽어보시면 돼요. 아까 했어요. 534조 처음에 어떻게 했죠? 갑이 엑셀 을한테 3억에 살래? 청약하니까 2억 8천에 살게 그랬어요.
그럼 계약 성립 안 했죠? 그럼 이 효력을 잃어요. 대신 갑 입장에서는 우리 2억 8천에 팔래라고 청약으로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갑이 다시 그래 2억 8천에 팔게 그러면 그때 이제 계약 성립하는 겁니다. 그게 변경을가 승낙이에요. 그래서 판가로 읽어보시면 되고. 그 다음 이제 오른쪽 페이지 오세요. 이제 5번 승낙의 효력 발생 시기. 양괄호 1번 대화자는 도달주의죠, 도달주의. 근데 아까 양괄호 2번만 격지자 간의 승낙만 발신주의. 나머지는 다 도달주의. 그렇게 하면 됩니다. 그 다음 넘기시면 이제 청약과 승낙이 끝났고 이제 423페이지 주시면 돼요. 423. 이제 기타 방법 계약 성립. 이제 청약 승낙 다음에 자, 교차 청약이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의사 실현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럼 교차 청약은 청약이 몇 개예요? 청약이 2개입니다. 승낙은 없어요. 승낙 없으니까 다 도달주의. 다 도달주의. 아까 격지자 간의 승낙만 발신주의. 그럼 청약은 격지자든 대화자든 다 도달주의. 다 도달주의. 예를 들면 이럴 수 있죠. 갑이 엑셀을 팔기 위해서 우리한테 편지를 보냈어요. 3월 2일 날 보내서 3월 5일 날 6일 날 도착했어요. 3억에 살래라고 청약. 근데 을도 갑한테 3억에 팔래라고 청약. 3억에 팔래라고 3월 4일 날 보내서 얘한테 3월 8일 날 도달했습니다. 그럼 갑과 을은 똑같은 생각하고 있었죠? 그러죠? 그럼 누가 먼저 놀래겠어요? 을이 먼저 이날 놀래겠죠? 아이고 나랑 똑같은 생각하고 있었네. 갑도 이날 놀래겠죠? 똑같은 생각하고 있었으니까. 그럼 언제 성립해요? 청약이 2개니까 다 도달주의. 그럼 둘 중에 늦게 도달한 날, 이날 계약이 성립합니다. 이날. 이게 교차 청약이에요. 그래서 법조문하고 밑에 예컨대 읽어보시면 이제 그 말이 써 있습니다. 그 다음 2번이 의사실현이죠. 532조 보시면 청약자의 의사표시나 관습에 하여 승낙통지가 필요 없대요. 필요하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은 승낙 의사표시로 인정되는 사실이 있는 때 성립한다. 그래서 하단에 양괄호 2번 있습니까? 양괄호 2번을 읽어보시면 돼요. 이런 말입니다. 예를 들면 여기 주차장이 있어요. 유료 주차장. 주차장이 있습니다. 여기 이제 차 출입구예요. 주차장이 있는데 관리인이 없거든요. 관리인이 점심 먹으러 갔어요. 사람 아무도 없는데 내 차를 딱 주차했어요. 이렇게 12시에. 근데 관리인이 1시에 와서 내 차를 발견했네요. 그럼 나는 주차비를 언제부터 내야겠어요? 관리인이 1시에 봤어요. 내 차를. 나는 주차는 12시 하고. 그럼 주차비를 언제부터 내야 돼요? 이때부터 내야겠지, 양심적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꼭 주차할래 할게요 의사표시 안 했어도 유료 주차장에 차를 넣었단 말은 주차비 준단 말이죠. 그게 자동으로 주차하게 되는 겁니다. 자동으로. 말 안 해도. 그럼 언제부터 주차비 내야 돼요? 관리인이 내 차를 안 때가 아니라 주차한 때. 그게 의사 실현이에요. 실현한 때. 주차한 때. 그래서 그 양가로 2번 이해니까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계약 성립을 마치고 이제 그 다음에 03번 계약 체결사항 과실 있죠? 여기부터 이제 공부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계약법은 항상 공평의 원리 입각에서 뭐가 공평한가 하시면 되고, 그리고 임의 규정이라 법 규정보다 당사자 약정이 더 우선합니다. 당사자 약정이 없을 때 법 규정이 적용돼요. 근데 임대차에서만 강행 규정이 몇 개 나온다 그랬죠? 그 앞까지는 다 임의 규정, 계약자 원칙. 그럼 이제 불가능, 불능을 본 거예요. 지금부터 불능. 그러니까 우리가 제일 처음에 법률의 목적은 확가적타 그랬죠? 확정성, 가능성, 적법성, 사회적 타당성. 가능 반대가 불가능, 이 불능을 공부하는 겁니다. 그럼 불능이란 2가지가 있어요. 원시적 불능과 후발적 불능이 있습니다.
원시적 불능은 계약 당시 이미 불가능해요. 그래서 그때는 법률행위가 무효고, 후발적 불능은 계약할 때는 이행 가능했는데 계약 후 후발적으로 불가능입니다. 이때는 계약은 유효 그랬죠? 우리가 휴 했잖아요. 유효. 그럼 이제 결론부터 써보면 원시적 불능이 때 무효인데 단 이 책임, 계약 체결상 과실 책임. 계약 체결상 과실 책임이 인정되는가 이걸 검토를 해봐야 돼요. 이게 이제 535조 책임입니다. 그러니까 이 책임은 원시적 불능으로 무효일 때만 문제돼요. 다른 무효일 때 문제되지 않습니다. 뭐 사회질서 위반, 강행규정 위반 문제 안 돼요. 여러 가지 무효 중에 원시적 불능으로 무효일 때만 이 책임이 적용될 수 있는 겁니다. 그 다음 후발적 불능은 유효인데 이때는 채무자에게 후발적으로 불능이 되는 데 대해서 고의가실이 있는가 없는가, 즉 규칙사유 고의가실 있는가 없는가로 따져요. 채무자에게 고의가실이 있다면 이건 채무불이행이고, 채무불이행은 이행지체와 이행불능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지금 불능을 공부하니까 이행지체가 아니라 이행불능, 채무불이행 중에 이행불능이 됩니다. 이때는 상대방은 계약 해지하고 손해배상 청구하면 돼요.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근데 후발적 불능으로 되는 데 대해서 채무자에게 고의가실이 없대요. 그때는 위험부담으로 해결하고, 위험부담이 문제될 때는 잘못이 없는 사람은 자기 의무를 면합니다. 그리고 잘못이 있는 사람은 의무를 이행한다. 다시 잘못 없으면 의무를 면하고 잘못 있는 사람은 의무를 이행하고. 그러니까 위험부담 나왔을 때는 계약해제 이런 말 안 나와요. 이런 것은 고의가실 있을 때만 책임지는 겁니다. 고의가실 없으니까 손해배상 안 해요. 대신 잘못이 있으면 자기 의무를 이행하고 잘못이 없으면 의무를 면한다. 이렇게 해결하는 겁니다. 그래서 두 개는 전혀 다르니까 잘 구별하셔야 돼요. 그럼 먼저 불능에서 먼저 여기 채무자를 정해야 되는데, 만약에 갑소유 자전거와 자전거 을과 10만원의 매매계약 체결했대요. 10만원에. 그럼 갑은 자전거를 줄 의무가 있고 을은 10만원 줄 의무가 있죠. 이거 쌍무계약이죠. 둘 다 채무자죠. 물건에 관해서는 누가 채무자예요? 갑이 물건 넘길 채무자. 돈에 관해서는 을이 10만원 줄 채무자. 둘 다 채무자인데 불능에서 말한 채무자는 물건 가진 사람을 채무자가 그래요. 왜냐하면 돈 줄 채무는 불가능히 나올 수 없습니다. 을이 돈이 10원도 없다면 그건 이행지체지 불능이 나올 수 없어요. 화폐 가치가 존재하는 한 돈 줄 채무는 불능이 나올 수 없습니다. 지체일 뿐이에요. 근데 자전거가 뽀개지면 넘길 수 없죠. 여기서 불가능이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쌍무계약은 둘 다 채무자인데 불능에서 말한 채무자는 이 물건 넘길 사람을 채무자랍니다. 물건 가진 사람, 매도인, 임대인. 그래서 불능에서만큼은 채무자가 누구예요? 매도인. 물건 가진 사람. 그럼 얘는 상대적으로 채권자, 얘를 채무자 그래요. 불능에서만. 쌍무계약이지만. 아시겠죠? 그럼 이제 원시적 불능 해보면 몇 가지 사례를 잘 들어볼게요. 갑소유 별장이 있는데 별장. 이제 토지 가격은 생각하지 말고 건물 가격만 생각해 보세요. 갑소유 별장이 있는데 갑과 을이 별장을 매매계약 체결했어요. 3월 1일 날. 근데 이 별장이 불타 없어졌네요. 2월 28일 날. 그럼 매매계약 당시 이미 주택을 넘길 수 없었죠? 이게 원시적 불능. 그럼 계약 무효입니다. 무효. 그럼 무효인데, 무효면 갑과 을이 이행 전이라면 그냥 돌아가면 되죠. 근데 그냥 가기 서운한 사람이 있을지 몰라요. 왜냐하면 이 매도인은 매매할 때 전에 집이 없어진지 알았을까요? 물론 알았을 수도 있지만 모르는 경우가 더 많았겠죠. 그래도 이거 몰랐더라도 매매하러 올 때 집이 온전히 있는가 알아봐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집이 불탔는가 알아볼 의무가 있는데 알아보지 못한 최소한 과실이 있어요. 최소한 과실, 갑한테는. 그리고 을은 당연히 이런 거 몰랐겠죠. 갑을 믿고 당연히 매매했겠죠. 그러니까 을은 불타 없어진 것을 몰라요. 선이 무과실. 을은 당연히 집에 있을 거라고 믿고 계약했을 겁니다. 이럴 때 계약이 무효이더라도 을은 이 계약이 유효로 믿고 매매했죠. 그럼 사실 무효인데 유효라고 믿고 계약한 바람에 을이 입은 손해가 있다면 그 손해는 갑한테 청구해야 돼요. 갑한테. 그게 공평하죠. 만약에 매매계약 체결하려고 매매조사 비용이 한 5만 원 들었다. 5만 원. 또는 매매계약 체결하고 중도금 잔금 대출을 받았거든요. 근데 무효래요. 그럼 중도금 잔금 대출 그 상환수수료 있죠? 그런 손해가 있잖아요. 그런 손해는 당연히 갑이 모르지 하겠죠? 그래서 이렇게 선이 무과실인 사람이 알았거나 과실 있는 사람한테 일정한 책임을 물을 수 있는데 이 책임을 신뢰손해 그래요. 즉 계약이 사실은 무효인데 유효라고 믿었음을 인하여 발생한 손해, 신뢰이익 또는 신뢰손해를 을은 갑한테 청구해야 됩니다. 그게 옳아요. 그래서 공평하는 겁니다. 단 이 신뢰이익은 이행이익을 넘지 못합니다. 이행이익이란 정말 계약 내용대로 넘어갔을 때 을이 받았을 이익. 약속대로 주택이 넘어왔어요. 넘어와서 을이 또 팔았대요. 그럼 전매 차익이 있겠죠? 그런 것을 이행이익이랍니다. 그래서 약속대로 계약이 됐더라면 을이 최대한 얻었을 이익이 이행이익이에요. 그래서 을은 갑한테 신뢰손해를 청구할 수 있지만 그러더라도 이걸 넘지 못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약속대로 넘어왔다면 을이 얻었을 이익은 최대 이익이니까. 그래서 만약에 신뢰손해가 500만 원이래요. 이행이익 고작 200밖에 안 된대. 200만 원. 그럼 얼마까지 청구할 수 있어요? 200까지만. 이런 것을 신뢰이익 청구인데 이행이익 범위 내에서 청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을 잘 생각해보면 이렇게 하는 거 공평하다고 법에 써놓은 거예요, 이게. 그럼 자, 책을 보시면 535조 보세요. 계약 체결상 과실. 목적이 불능한 계약을 체결할 때 불타 없어졌죠? 그 불능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자. 이게 매도인. 매도인은 알았거나가 악이죠? 알 수 있었다 과실. 그 자는 그 다음 가로 쳐보세요. 가로. 상대방이 그 계약의 유효를 믿었음을 인하여 받은 손해 가로. 이걸 신뢰이익 또는 신뢰손해. 신뢰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그러나 그 배상액은 다시 가로 쳐봅니다. 가로. 계약이 유효함으로 인하여 생길 이익의 가로. 이것을 이행이익. 이행이익을 넘지 못한다. 그러니까 신뢰손해를 배상하되 이행이익 한도 내에 사는 거죠. 그 다음 2항. 전환규정은 상대방 즉 매수인이 그 불능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 상할수 그때는 적용하지 않는다 그랬죠. 그럼 적용되려면 상할수 반대가 뭐예요? 상선무. 그래서 얘는 선이 무과실해야 이렇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전에 지금 벌써 오래됐지만 상할수 상선무 외우셨죠? 여기서 또 써먹어요. 그래서 상할수 상선무 그걸 꼭 외우셔야 돼요. 자, 그럼 이제 이 535조가 어떨 때 인정되는가? 여기에 답이 다 써 있어요. 535조가 적용되려면 일단 그 계약은 무효이고 여러 가지 무효 원인 중에 원시효 불능으로 무효일 때만 이 책임이 문제됩니다. 그래서 이 계약은 무효해야 돼요. 무슨 사유로 무효해야 돼요? 원시효 불능. 다른 사유로 무효일 때는 이거 적용 안 돼요, 절대. 원시효 불능으로 무효일 때만 535 적용되고, 그 다음 계약은 체결됐어야 돼요. 계약은 일단 체결됐어야 돼요. 그럼 만약에 계약이 아직 체결 안 되고 계약을 체결할까 말까 교섭 단계에서 계약이 부당하게 파기됐다. 그럼 계약 교섭이 파기됐죠. 계약 승립 안 했죠. 그때 파기로 인해서 손해를 입었다면 그 손해 입은 사람은
이 책임 주장 못해요. 이 책임은 계약이 체결됐을 때만. 체결 안 됐으니까 이걸로 인해서 손해 입었다면 그때는 불법행위 책임을 묻는 거지. 이걸 주장해야지. 535조 주장을 썼습니다. 예를 들면 회사에서 입사시험에 합격시켰어요. 입사시험에. 그리고 한 달 후에 고용계약을 체결합니다. 그럼 입사시험에 합격했으면 그 사람은 그 다음부터 다른 데 취업 안 나가겠죠? 쉬려고 했는데 고용을 안 시켰어요. 그럼 손해 입었죠? 그럼 그 사람은 고용계약 체결 안 했으니까 책임 못 물어요. 무슨 책임 물은다? 불법행위. 그 다음에 누구한테 과실이 있어야 돼요? 매도인. 매도인한테는 악의 또는 과실. 그 다음 무슨 책임 물어요? 이행이 아니라 신뢰이익. 신뢰손해. 누구 신뢰를 보여요? 매수인. 그럼 매수인은 신뢰가 보되려면 매수인은 선의 무과실해야 돼요. 선의 무과실. 그래야 보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목에 답이 딱 써 있어요. 계약 체결상 과실 책임. 그러니까 한마디로 저 책임은 을과 갑이 상태가 달라야 돼요. 얘는 과실이 있고 얘는 무과실이어야 돼요. 그래야 무과실인 을이 과실있는 갑한테 책임을 묻는 겁니다. 둘 다 과실이면 책임 물을 수가 없어요. 둘 다 무과실이면 잘못한 사람 없죠. 그래서 한 명은 과실 있고 한 명은 무과실일 때 그때 이자가 과실이 있는 갑한테 책임 묻는 겁니다. 그래서 둘이 상태가 달라야 돼요. 상태가. 둘 다 무과실이면 책임 못 묻습니다. 둘 다 과실이면 책임 못 물어요. 매도인은 과실, 매수인은 무과실 그래야 됩니다. 그럼 이제 넘기시면 다음 페이지는 예컨대 있잖아요. 예컨대 밑에 5번째 줄에 이와 같이 있습니까? 이와 같이 이하 읽어보시면 돼요. 다시 이와 같이 계약이 원시적 불능 동그라미 치시고 읽어보면 돼요. 그 노란색 글씨 위까지. 그 다음에 이제 04번 계약 체결 준비 단계죠. 그럼 계약 성립 안 했네요. 그럼 양가로 1번은 5줄 읽어보시고 양가로 2번 이에 대해서 판례는 어느 일방이 교섭 단계에서 계약이 확실하게 체결되리라는 정당한 기대 내지 신뢰를 부여하여 즉 입사시험에 합격시켰죠. 그 다음에 상대방이 그 신뢰에 따라 행동하였음에도 놀았어요. 상당한 이유 없이 계약 체결을 거부하여 손에 입혔다면 아랫줄 불법행위 동그라미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까지 구성한다. 그러니까 535조 책임이 아니에요. 무슨 책임? 불법행위 책임을 구성한다까지 보세요. 그 뒤를 보지 마시고. 그래서 이제 이쪽이 끝났고 이제 후발적 불능을 와볼게요. 후발적 불능. 후발적 불능을 일단 어디 보시냐면 뒤로 좀 가보시면 433페이지 오세요. 433페이지. 일단 거기를 먼저 보겠습니다. 후발적 불능. 거기 위험부담 있죠? 이제 갑소유 별장이 있는데 별장을 을과 먼저 매매계약 체결했어요. 근데 며칠 후에 집이 없어졌대요. 며칠 후에. 왜 그런가 봤더니 매도인 잘못으로 없어졌대요. 갑 고의과실로 집이 없어졌다. 그러면 계약할 때는 이행 가능했지만 후발적으로 이행 못하게 됐죠. 이게 후발적 불능. 그럼 계약은 여전히 유효입니다. 그럼 이 중에 누가 채무자예요? 그렇죠. 매도인. 매도인이 채무자예요. 그럼 후발적 불능이니까 매도인한테 잘못 있는가 없는가 보는 겁니다. 그럼 매도인 잘못이 있어요 없어요? 잘못했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채무불이행 이행불능. 그러니까 을은 계약 해지하고 갑한테 손해배상 청구하면 돼요. 그리고 계약 해지는 이렇게 유효인 계약을 해지하는 겁니다. 유효니까 해지하는 거예요. 무효라면 해지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계약 해지하고 을은 손해배상 갑한테 청구하면 되는 겁니다. 다음 두 번째로 다시 갑소유 별장을 을과 매매계약 체결했는데 매매계약 체결한 다음에 며칠 후에 집이 없어졌대요. 왜 없어진가 봤더니 홍수로 쓸어갔다. 홍수. 태풍으로 날아갔대요. 뭐 낙뢰가 떨어졌다. 또는 제3자가 불질렀다. 제3자의 방화. 이제 보통 실화 이것을 실수로 불지른 거예요. 실수로.
근데 방화 그러면 고의로 불지른 것. 고의로. 그럼 매매계약 후에 집이 없어졌죠. 기준이 누구예요? 채무자. 갑 고의가실 있어요? 없어요? 없으니까 위험부담. 다시 갑 고의가실 없죠? 없으니까 위험부담. 그럼 어떻게 해요? 잘못 없는 사람 의무를 면하고 잘못 있는 사람 의무를 이행하고. 갑은 집 없어지니까 집 넘길 수 없죠. 을 잘못 없죠? 그럼 을은 매매대금 줘야 안 줘요? 당연히 매매대금 안 주겠죠. 그러죠? 잘못 없으니까 의무를 면한다. 대금줄 의무를 면하니까 갑은 돈 달라고 청구할 수 없겠죠? 을은 돌릴 필요 없으니까 갑은 돈 달라고 청구할 수 없습니다. 을은 돈 줄 의무가 없으니까. 그럼 만약에 매매계약 체결할 때 을이 계약금을 중개했대요. 계약금. 그럼 을 계약금 받아와요? 안 받아와요? 당연히 받아와야겠죠. 을 잘못 없으니까 돈 10원도 줄 의무가 없죠. 그럼 계약금 중개했다면 당연히 을 받아와야겠죠. 당연히. 그런 게 시험에 잘 나옵니다. 그래서 잘못 없으니까 돈 10원도 줄 필요 없다라고 하시면 돼요. 그럼 결국 채무자만 집 날라가고 돈도 10원도 못 받았죠. 이것을 채무자 위험부담 그래요. 채무자가 독박 섰다 그 말이에요. 채무자 위험부담. 집 날라가고 돈도 못 받고. 이게 원칙입니다. 그 다음에 다시 갑소의 별장이 있는데 별장 을과 일단 매매계약 체결했죠. 체결한 다음에 집이 또 없어졌대요. 왜 그런가 봤더니 을한테 잘못이 있대요. 을의 고의가실로 집이 없어졌대요. 즉 매매계약 체결하고 계약금 줬어요. 그리고 미리 하루 빌렸어요. 미리. 근데 을이 실수로 불을 태워먹었다. 그럼 후발적 불능이죠. 후발적 불능. 그럼 이행불능입니까? 위험부담입니까? 이 사건은 이행불능이에요? 위험부담이에요? 누가 기준이에요? 기준. 갑 잘못이 있어요? 없어요? 없으니까 위험부담. 없으니까 위험부담. 그러면 잘못 있는 사람 의무를 이행하고 잘못 없는 사람 의무를 면한다. 갑 잘못 없죠? 갑은 집 줄 수도 없죠? 을 잘못했잖아요. 을 돈 줘야 안 줘요? 당연히 돈 줘야겠죠. 그러니까 잘못 있으니까 의무를 이행한다. 그 말은 갑은 을한테 돈 달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을은 돈은 다 줬는데 집은 못 찾아왔죠? 그럼 이제 을이 독박 썼네요. 을이 독박 써서 이것을 채권자, 채무자니까 얘를 채권자 위험부담 그래요. 채권자 위험부담. 이렇게 하는 것이 공평하죠? 자기가 실수로 불태웠으니까 당연히 돈 다 줘야겠죠. 그러니까 갑은 을한테 돈 달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공평하죠? 근데 이제 더 공평한 게 나와요. 더. 자, 갑은 집은 안 넘기고 을한테 돈 다 받았죠. 그러죠? 그럼 원래대로 집 넘기고 돈 받았다면 을이 만약에 갑이 양도 차익이 있다면 갑은 양도세 세금 내야 돼요. 근데 집이 없어지는 바람에 돈은 다 받았는데 집을 넘기지 않으니까 양도세를 안 내게 됐죠. 그 이득은 불쌍하니까 을 주라 이겁니다. 그래서 자기 채무를 면함으로써 양도세를 안 내게 되는 이득을 얻었죠. 그런 이득은 을한테 주라 그래. 을 불쌍하니까. 을도 같이 타서 나왔을 거 아니에요. 불쌍하니까 성형비 좀 보태쓰라고 주라 이겁니다. 되게 공평하죠? 공평합니까? 왜 안 공평한 분위기지? 원래 갑이 이걸 사서 을한테 소유권 넘겼다면 혹시 시세 차익이 있다면 갑은 양도세를 내야 되잖아요. 근데 집이 없어지는 바람에 소유권 안 넘기니까 양도세를 안 내게 됐지만 돈은 다 받아요. 그러니까 양도세 같은 것은 을 불쌍하니까 주라 이거죠. 그게 공평하다고 이제 법에 써놓은 겁니다. 다음 이번에 갑소의 별장을 다시 을과 매매계약 체결했어요. 매매계약 체결하고 한 달 후에 이행기를 정했어요. 한 달 후에 너는 돈 다 주고 나는 소유권 이전하고 이렇게 약속했습니다. 그래서 그날에 와서 갑이 등기 서류를 다 줬어요. 갑이 등기 서류를 다 교부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돈 주고 소유권 받으면 되죠. 돈 주고 소유권 받으면 되는데 우리 돈을 준비 못했네요. 그러면 이게 채권자 수령지체예요. 수령지체라는 게 이날 을은 돈 주고 등기 받기로 약속했죠. 근데 자기가 돈을 준비 못하는 바람에 갑등기를 못 받게 됐어요. 자기 때문에. 갑이 등기를 안 줬겠죠. 다시 가져갔겠죠. 그래서 내 잘못으로 등기를 못 받았습니다. 그래서 소유권은 여전히 갑한테 있어요. 갑한테 있는데 그 며칠 후에 집이 없어졌대요. 며칠 후에. 태풍이나 제3자 방화, 홍수, 낙뢰 등으로 집이 없어졌다. 해보세요. 그럼 이날 약속 잘 지켰다면 누구 집이 없어졌어요? 약속 잘 지켰다면 갑은 소유권을 넘겼을 거니까 을 집이 없어졌겠죠? 근데 을이 잘못하는 바람에 갑 집이 없어졌죠? 그러면 을은 당연히 돈 줘야 돼요. 그러겠죠? 그래서 갑은 을한테 돈 달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단 이때도 갑은 집은 안 넘겼기 때문에 양도세를 안 내게 됐지만 돈은 다 받죠. 그래서 양도세 같은 것은 을에게 주라고 써놨습니다. 자기가 채무를 면함으로써 얻은 이득은 상대방한테 반환하라고 써인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채권자 위험부담. 을 혼자 독박 썼죠? 그리고 채권자 위험부담지 그래요. 그러니까 이건 사례는 한번 잘 생각해 보시면 돼요, 이제. 그럼 책으로 오시면, 이제 433페이지. 433. 상단에 1번 채무자 위험부담 있습니까? 537조 보시면, 쌍무계약 당사자 일방 채무가 당사 쌍방 책임 없는 사이로 이행할 수 없게 된 때, 여기죠? 이런 걸로 쌍방 책임 없는 사이로 이행할 수 없게 된 때, 그때 채무자가 누구예요? 매도인. 갑은 상대방 을에게 돈 달라고 이행 청구할 수 없죠. 이행 청구할 수 없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밑에 예컨대 예컨대 읽어보시면 돼요. 특히 예컨대 6번째 줄에 반환해야 된다 써있죠. 찾았습니까? 예컨대에서 5째 줄 내려오시면 반환해야 된다 했어요. 거기까지만 읽으세요. 그 뒤에 읽지 마시고. 그 뒤에는 어려운 말 있으니까 볼 필요 없어요. 잘 찾으시죠? 그 다음 아래 이제 2번 채권자 규칙 사유가 있죠? 자, 538조 1항 쌍무계약 당사자 일방 채무가 채권자가 매수인, 채권자 책임인 사유로 이행할 수 없게 된 때 채무자, 매도인은 상대방, 매수인에게 돈 달라고 이행 청구할 수 있죠. 여기 이렇게 돈 달라고 이행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문장 채권자의 수령지체 중에 당사자 쌍방 책임 없는 사유로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도 같다 그 말이 돈 달라고 청구할 수 있다. 그래서 이렇게 채권자 수령지체 중에 갑과 을 쌍방 책임 없는 사유로 이행할 수 없게 되면 같다가 돈 달라고 청구할 수 있다. 그 다음 2항 전항의 경우에 채무자는 자기 채무를 면함으로써 이익을 얻은 때 양도세 안 내도 됐죠? 이를 채권자, 매수인에게 상환하라, 돌려주라 그러죠? 그래서 밑에 양거를 본 제1항 있습니까? 그거 읽어보시면 돼요. 다음 페이지까지. 특히 다음 페이지 첫째 줄 매매대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거기까지 읽으세요. 그 뒤는 보지 마시고 있다까지. 그 다음에 양거를 입은 제2항은 또 그 2줄 읽어보시면 돼요. 2줄만. 했습니까? 그래서 여기까지 이제 불능, 원시적 불능, 호발적 불능 했습니다. 그럼 오늘 알아드린 문제를 펴보세요. 자, 3번 문제부터 3번 피셨죠? 자, 청약 승낙 설명 틀린 거죠? 1번 불특정 다수인에 대한 청약 효력 있죠? 2번 불특정 다수인에 대한 승낙은 없습니다. 3번 청약과 승낙은 각각
그 발송 시에 효력 생긴다? 틀렸죠? 원칙이 다 도달주의. 근데 격지자 간의 승낙만 발시인지 나머지는 다 도달주의. 3번이 정답이고 4번 승낙기간을 정하지 않은 청약은 상당한 기간 내에 승낙 송지 받지 못한 때 효력을 잃는다 그랬죠? 5번 승낙기간을 정하지 않은 청약에 대해 연착된 승낙은 청약자를 새 청약 볼 수 있다 그랬어요. 3, 4번 다음 중 계약 체결상 과실 책임이 인정될 수 있는 거 그랬죠. 그럼 여기 535조 어떨 때만 인정돼요? 계약이 무효일 때 무슨 사유? 원시효 이거 찾으라면 이거 찾으라 이 말입니다. 이때만 이게 문제될 수 있죠. 그렇죠? 그럼 원시효 불능을 두 글자로 줄이면 뭐라 할까요? 원시효 불능 두 글자로 줄이면 임이에요. 임이에요. 임이가 뭐죠? 매매계약 전에 임이 불탔다고. 매매계약 전에 임이 불탔다. 임이. 그게 원시효 불능입니다. 그럼 임이면 찾으면 돼요. 그래서 이번에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 체결일에 임이 그 토지가 수용됐대요. 그러니까 넘길 수가 없죠. 임이. 그게 답입니다. 나머지는 다 후발적 불능이에요. 후발적. 원시효 불능은 2번만 답입니다. 다음 5번 문제. 이제 사례가 나왔죠? 갑은 자기 소유 주택을 그럼 동그라미 쳐보세요. 소유자의 갑 주택 이렇게 동그라미. 다시 사례가 나오면 항상 소유자의 동그라미. 안 그러면 문제를 두 번 읽어요. 그래서 갑 주택 동그라미 쳤죠? 갑 주택을 을에게 매도한 계획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택 점유와 등기가 을에게 이전되기 전에 멸실되었다. 그럼 매매계약 체결한 다음에 멸실됐죠. 그럼 후발적 불능. 다음 중 틀린 거 그랬죠? 갑을병 나고 틀린 거 하면 답이 몇 번이라고요? 4번, 5번. 꼭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럼 자 1번. 주택이 태풍으로 매실된 경우 갑을 잘못 없죠? 갑은 을에게 대금 지급 청구를 썼습니다. 이렇게 태풍이니까 돈 달라고 청구를 썼어요. 을 잘못 없으니까. 2번. 주택이 태풍으로 매실된 경우 갑은 이미 받은 계약금을 반환할 의무가 없다. 틀렸죠? 을은 돈 10원도 줄 필요 없으니까 계약금 중개했다면 당연히 계약금 받아야겠죠? 2번이 정답. 3번 가부과실로 주택이 전수된 경우 그럼 채무자 과실이죠? 그러면 이행불능. 그래서 을은 계약 해지할 수 있죠? 이행불능. 4번은 의류과실. 여기네요. 채권자 과실. 의류과실로 주택이 전수된 경우 갑은 을에게 대금 지급 청구할 수 있죠? 5번 갑이 이행기에 이전 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제공하면서 주택의 인세를 최고했으나 을이 이를 거절하던 중 여기죠? 을이 돈을 준비 못해서 을이 지금 이행 수령지체에 빠졌어요. 그 다음 태풍으로 매실된 경우 갑은 을에게 돈 달라고 청구할 수 있죠. 그래서 2번이 정답입니다. 이제 동시항변권을 차례죠. 자 10분 쉬가시고 이제 425페이지 동시항변권을 하겠습니다.